2021학년도 시네마 포럼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석해 주신 학생들 감사드리고요. 또 현장에 나와 계신 학생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일본 영화가 될 텐데요. 철도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포포야라는 제목이고 1999년작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바로 감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는 드라마 판타지물이고 국가는 일본 영화고 러닝타임은 112분. 이번 원작이 있습니다. 117회 나오키상 수상작인 아사다 지로라는 소설가의 철도원이라는 원작, 동명의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나오키상은 일본의 그 양대 문학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허접한 상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지명도 있는 작품을 영화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독은 나중에 얼굴 보여드리겠지만 부루하타 야스오라는 감독입니다. 이 작품은 다카쿠라 켄이라는 이 작품에서 아버지로 나오는데요. 우리로 치면 최불암 아저씨 정도 되는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고요. 그리고 오타케 시노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히로스의 료코, 우리로 치면 문근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 여배우. 이때 이 나이니까 지금은 40대 정도 됐을라나. 그리고 당연히 상당히 많은 국내외에서의 상을 수상했는데요. 몬트리올 영화제 나무주연상, 인도 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등을 수상했고, 일본 아카데미, 그러니까 일본 아카데미입니다. 미국 아카데미가 아니고 일본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총 9개 부분, 거의 싹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상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말하자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목 영어식 제목이 이제 포포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포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칙칙폭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포야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철도원을 지칭하는 말이고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이 아내가 그 포포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바로 영화 감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학생들에게 영화 어떻게 봤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편안하게 답하시면 돼요. 제 옆에 우리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약간 시골 분위기고 좀 옛날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좀 외롭고 고독한 느낌 많이 그런 느낌. 외롭고 고독한 느낌이 들었다. 예. 또 뭐 폐역이나 퇴직 예정인 철도원 이런 게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 짠해졌어요. 이런 아빠 어때요?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요.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요. 본인 아빠는 비슷하세요? 아니요. 다정하세요? 상냥하시고 여사시하구나. 오케이,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남학생? 그냥 제 눈물을 훔쳤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 영화를 보고 누구나 완벽한 거 없다고. 그 오토라는 사람이 철도 일에 너무 매진을 해서 가족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완벽한 건 없다고 느껴졌는데 마지막에 오토라가 죽고 한나를 없을 때 가족을 만나. 우리 남학생이 감수성 쩔어 아주. 그래서 말하자면 가족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보면 오토마츠의 죽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의 새 가족의 재회,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행복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또 학생. 그 철도원분이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저는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도 정말 좋았는데 과연 그게 가족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느냐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일이 퇴직되고 나서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안 남겨지는 그런 쓸쓸함이 좀 느껴졌거든요. 일과 사랑, 아니다. 일과 가족, 가족과 일 중에 일이 우선시돼야 되느냐.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영화의 배경, 이 영화가 출시됐을 때 일본의 분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저기 일문학 전공하신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잠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 인문과학연구소 이은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아사다 지로라고, 그러니까 1995년 작품인데, 이 당시가 이제 일본의 이제 버블 경제, 거품 경제가 이제 꺼지고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실직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해에 한 8,000명이 넘는 자살자가 있을 정도로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일에만 매진하고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중장년들한테 큰 위로가 되기 위해 이 아사다 지로가 창작한 작품인데, 일본의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이하시, 즉 이게 치유 문학이 되게 이렇게 활성화됐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호로마이가 이제 첫 번째 기차가 생기고 이렇게 마지막 폐선까지 될 때까지가 하나의 아버지, 거기에 있는 오토마츠를 상징하죠.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고물 취급되고 나중에 그렇게 쓸쓸하게 그렇게 되는 거. 지금의 일본의 뭐 아버지가 그렇게 모습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당시는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 작품에 녹여내고, 그리고 아사다 지로 이 작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70이 넘는데 완전 현역으로서 지금 열심히 지금 창작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유기꼬라고 아이 이름이 이제 이렇게 눈의 아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사지로는 겨울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겨울에 만나서 봄까지 사귄 여자가 유일하게 그 여자여서 결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막 신문이라든가 잡지든가 5개 정도의 왕성하게 얹어. 예, 그래 자위대 출신이어서 체력이 정말 좋다, 체력이 좋아야 된다, 막 이러는 작가예요. 그리고 아사다 지로는 이제 소설을 쓸 때 3가지를 가장 중요 초점을 둔대요. 첫 번째는 아름다워야 된다. 모든 소설은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재밌어야 된다는 거지. 재미가 없으면 소설로서 가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간단해야 된다. 복잡하면 안 된다. 이런 키워드로 아직도 왕성하게 작품 생활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역시 전문가의 또 깊은 지식을 또 듣게 되니까 더 좀 배경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가보죠. 이렇게 보면 작품 주제, 고등학생 같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한 남자, 그런 그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 구세대와 신세대의 화해를 그리고 있는 감동적인 작품이다. 이건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대충 평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호르마이 역이라는 것은 가상의 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세트라고 합니다. 이쿠토라 역에는 지금도 영화 촬영 당시에 지었던 가상의 역인 호르마이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답니다. 이쿠토라 근처로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기차의 쇠락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 산업화 세대의 쇠락을 의미합니다. 아까 쌤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폐쇄 직전의 역이라는 것은 단카이 세대의 운명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단카이 세대가 뭐냐, 이걸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카이 세대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잔뜩 놓는 세대, 애들 제일 많이 놓는 세대. 한국에서는 제가 그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한 반에 70명. 그래서 그런데 보시면 47, 49 이러면 이제 전쟁 패전하고, 그죠? 이제 말하자면 일본 재건 운동을 하려면은 애들이 많아야 되잖아. 사람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를 놓는 것이 국가에 곧 충성하는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카이를 한문으로 하면 단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단괴란 폐적암 속에서 어떤 특정 성분이 농축 응집되어서
주위보다 더 단단해진 덩어리를 단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가 인구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된 세대이기 때문에 진학, 취업, 결혼, 주택 뭐 등에 있어서 심각한 경쟁을 당연히 겪었겠죠. 그래서 이 세대는 풍부한 노동력으로 일본 경제를 고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세대이기도 하죠.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일본 경제를 일으켰다. 전후의 획일적인 인재 양성과 발전되어가는 일본 사회에 편입된 세대다. 국가 경제를 강하게 추동하면 그 국가 드라이브는 그냥 획일적이 되기가 쉽고, 이 세대는 경쟁이 심하니까 그 획일적인 드라이브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후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일본이 있기까지는 이런 사무치는 아픔을 견디며, 말하자면 이 영화에서 보면 가족까지 버렸다기보다는 이제 차선시하며 멸사봉공한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었다. 이런 아버지 세대들이 있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감독님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기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근 일본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했고 그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본다. 광부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슬픔과 함께 전후 혼란스러운 사회상도 보여주고 오늘의 일본 사회가 있기까지 묵묵히 일한 사람들의 성실한 태도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아버지 세대들을 우뚝 솟게 만드는 이제 중년이 되어 버린 그 아버지 세대들은 엄청난 힐링이 되는 거죠. 아까 제 말씀처럼.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제시장 같은 영화인 거죠. 그 세대 어르신들이 맞아 우리 저렇게 살았어. 인간미가 있었지. 그래서 보시면 제가 볼 땐 이거 되게 자기적이라고 봐요. 모두가 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인정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센이라는 친구의 아들 히데오도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런 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 판타지 드라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곳곳에 보면 일본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이 광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되게 그냥 로맨틱하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걸크러쉬 식당 아줌마 짱이죠. 없는 것들끼리 싸운다고. 그죠?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일하러 왔는데 파업하고, 당연히 또 노조 노동자들은 자기들 권리나 안전을 위해서 파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들끼리의 삶의 고충과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임시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꼬마 토시는 이 공동체에서 길러지는 거죠. 식당 아주머니가 길러주고 역장이 도와주고 심지어 이제 입양까지 하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식당 할머니가 키우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이제 식당을 개업하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인간미라든가 훈훈함은 이때만 해도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지금처럼 또 막 구조조정하고 굉장히 냉엄한 시대하고는 또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감상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역시 우리 주인공 아버지인 오토마츠가 되겠습니다. 오토마츠로 대변되는 일에만 매진하는 평생 즐거움도 모르고 살아왔던 9세대의 삶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 안 하죠. 좋아도 애 생겼다고 할 때 좋아하지도 않아. 그리고 아까 왜 기적 소리나 디젤 기차 소리 들으면 감상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친구 센이 그러면 그 철도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냉혹하게 일은 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쭉쭉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세대들이라. 그래서 개봉 당시에 주 관람객이었던 일본 중장년층은 주인공인 오토마츠의 이 고지식할 정도의 장인 정신에 굉장히 공감했다는 거예요.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았었지. 나도 저렇게 일밖에 모르고 살았었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일본 남자들요. 일본 남자. 예. 남자들은 예. 러시아랑 이런 데도 감정을 전혀 안 드러내는. 예. 일본의 남자들은 연애를 할 때 이 감정을 꽃밥을 사준다거나 예. 이런 감정의 표현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연애할 때 남자들이 감정 표현을 안 한다고요? 꽃밥을
예, 예. 요즘에 새로 생긴 건 절식남. 예, 절식이군요, 이제. 예. 완전 이제 음. 여자하고 벽을 예, 쌓고 예. 그래서 음. 감정 표현이 그래서 일본의 여자들이 이말하는 좋아해요. 예, 예. 되게 아, 책임도 예. 감정 표현을 문자 100개씩 막 날려주는 거야. 예, 예. 너무 좋아하는데 일본의 남자들은 지금 궁금하고 음.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야사시 때문에 그냥하게 좀 달라. 예. 항상 야사시라고 부드럽다는 평가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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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남자들의 조금 전형적인 모습이군요. 세대를 막론하고. 예. 그래서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육식남이라서 잘 이해가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리고요. 예. 아, 흐름을 잃었어. 예, 오토마츠, 예, 우리 아빠, 자,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 열차와 비슷하죠. 정해진 길로만 갔는데 인생은 탈선이야. 삶은 철도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깨닫는 순간 죽는 거죠. 마지막으로 눈 덮인 철로 위에 자신의 삶을 탈선시킵니다. 말하자면 이제 신호를 못 주는 거죠. 집단에 대한 충성과 자기희생, 이것이 하나의 신민의 도리이고 이것이 바로 일본 지배층이 원하는 모범적인 일본인의 이미지이고 이것이 발현된 것이 바로 오토마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식의 집단주의, 신민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집단주의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일본의 집단주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읽으면 지루하실 테니까. 그래서 가운데 줄부터 보면 자신은 헌신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사실은 국가주의이고 회사주의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 왜 회사 관련되는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동일시하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일본 경제 제국주의의 정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각이나 자기 비판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처럼 자기 아집에 빠지기가 되게 쉬운 거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에서는 미안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영화가 그 세대 반성하기 힘든 그 세대들의 모습을 보다 또 인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단주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되게 우스꽝스러운데요.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감상 포인트 중에 이제 기차가 있는데 이 사실은 기차하고 오토마츠 같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철도원이고 일본 부흥 및 재건 경제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에서 지고 전후 부흥을 하고 경제 대국을 달성하고 그러니까 전후 부흥과 경제 대국 달성할 때 이 기차가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 하지만 다시 경제 불황이 오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본의 근대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근대 프로젝트의 전후적 재현이 바로 철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다름 아닌 근대화이고 산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라는 것은 일본의 재기와 경제적 도약의 견인 역할을 해낸 산업의 중추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2주 전에 우리가 이탈리아 영화 봤을 때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겐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기차 그러면 근대 그리고 근대 이후의 문화 또는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도구가 또 영화죠. 그래서 영화와 기차가 가장 근대적 산물이에요. 우리 시대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영화로 기차를 그린다는 것, 영화로 기차를 표현한다는 것은 가장 근대적인 상징물 두 개가 결합돼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인문과학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기차와 근대와 관련된 영화들을 지금 3년째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이제 3년 차인데 이걸 보면 우리 시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87년 국철이
였던 일본 기차가 114년의 역사를 쫓고 분할되고 민영화되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철도와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서 내 힘으로 기차 타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적자의 허덩이는 국철 정리가 단행이 되고 민영화 이후 공기업이었던 국철때와는 달리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던 분리된 기업들은 기존의 사철과의 경쟁 그리고 경영 합리화 등을 빌미로 경제성이 없는 노선의 폐지가 줄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이 더 이상 경제성이 없는 거지.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 빨간색 기차가 결국 이 오토마치 아저씨하고 같은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이 기차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뭐 박물관에 가거나 고철로 팔리겠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철이나 박물관에 가거나 고철이 되어버리는 이 단카이 세대의 어떤 운명하고 기차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오토마츠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철도원으로 근무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오토마츠의 아버지가 전전시대의 일본 근대화를 이끌어온 세대라면 아들인 오토마츠는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아 전후의 근대를 추진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편을 통해 오토마츠는 규율을 내면화한 근대인의 직업의식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철도의 어떤 철도원으로서의 어떤 임무라는 점에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근대화 과정과 맞물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비극적이지만 감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판타지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할까요? 예. 예, 선생님 간단하게 감상평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그냥 끝낼게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철길로 떠다닌 뭐 인문학, 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뭐 기차와 도시의 탄생 같은 또 뭐 동아시아 모빌리티 뭐 이런 여러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원 2편의 영화를 보면서 정말 기차가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층적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11월에 있을 시네마 포럼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봤습니다.